오늘 1교시는 촬영 실패입니다. 맛이 갔다. 저녁에 1시간. 나중에 동영상 보시면 1교시는 없어. 지금은 이제 되겠지. 예. 그 1교시는 저녁에 다시 촬영을 해가지고, 고정을 하기 때문에 뭐, 제가 해놓고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1교시는 잘 참으시고, 또 1교시 때문에 공부가 영 안 된다 이래서 하지 말고, 미리. 지금은 변명거리를 만들면 뭐든지 공부를 안 하려고. 오늘 뭐 화이트데이인가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평소에는 우리 총무님이 뭐를 많이 갖다 놓고 오늘은 수민이가 제공을 많이. 자, 박수 한번 칩시다. 천재지변에 없는 한 합격이다. 합격. 대단합니다. 자, 추인을 합시다. 법률행위. 자, 우선은 추인은 아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무권대리 추인, 무효행위 추인, 취소할 법률행위 추인. 요거는 취소할 법률행위 추인입니다. 정확하게. 자, 우선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지금 1억으로 매매를 합니다. 3월 1일 날. 갑이 16세거든요.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고. 자, 아직까지 취소가 된 건 아닙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취소하기 전이기 때문에 저 매매는 아직까지 유효입니다. 유효. 근데 현재는 유효인데 취소되면은 무효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동적 유효라고 합니다. 유동적 유효. 자, 한번 읽어주세요. 유동적 유효. 지금까지는 유동적 무효를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는 유동적 유효. 현재는 유효인데 앞으로 무효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걸 유동적 유효로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취소를 해버렸다. 그러면 소급적 무효로 갑니다. 요거는 이미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취소 절차에 대해서. 그 다음에 취소를 안 하겠다. 취소를 포기하겠다. 그러면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유효로 확정. 자, 그러면 취소를 포기하겠다. 이거를 취소할 법률행위 추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취소할 법률행위 추인. 그래서 항상 취소할 수 있는 유동적 유효 상태에서 취소하면 무효, 추인하면 유효 이렇게 확정이 되어 간다고. 그럼 지금은 이제 이거를 배웁니다. 자, 추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로써 추인한다. 요거를 임의 추인이라고 합니다. 임의 추인. 말로써 한다. 추인하겠습니다. 취소를 포기하겠습니다. 임의 추인. 근데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합니다. 행동. 어떤 행동을 하면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자동으로 추인됩니다. 이거를 법정 추인이라 합니다. 법정 추인. 자, 임의 추인하고 법정 추인은 차이와 공통점이 있단 말이에요. 공통점. 자, 차이는 뭘까? 임의 추인은 취소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알고 해야 됩니다. 여기 핵심이에요. 알고 해야 된다. 근데 법정 추인은 알 필요가 없어요. 법에 정해진 6가지 행동을 하면은 자동으로 추인이 됩니다. 그래서 알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 공통점이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추인에서 취소, 원인, 종료, 후에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 취소 원인 종료 후. 그러면 취소 원인이 종료되는 것이 무슨 말이냐? 미성년자는 성년자가 된 후,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차고, 사기, 강박은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 그런 뜻입니다. 벗어난 후. 그럼 언제 벗어났느냐? 그 사유가 있었음을 알았을 때 벗어난다고 봅니다. 그 용어를 다양하게 쓴단 말이에요. 자, 이미 추인이든 법정 추인이든 취소 원인 종료 후에 해야 된다. 미성년자는 성년자가 된 후에 해야 되고, 차고, 사기, 강박은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 안 후 해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리고 시험은 법정 추인에서 90% 이상이 출제됩니다.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자, 그러면 6가지 행동이 뭐냐? 자, 혹시 책에 있으면 한번 찾아보실랍니까? 6가지 행동. 첫째는 이행. 두 번째는 뭘까요? 이행 청구입니다. 그죠? 세 번째는 뭘까요? 경계. 네 번째는 뭘까요? 담보 제공. 다섯 번째는 뭘까요? 다 집어채우고 끝에만 권리 양도. 여섯 번째는 강제 집행. 이렇게. 자, 이거 6개를 다 외운다. 천재다, 천재. 제발하고 좀 외우지 마라. 자꾸 외우려고 드니까 머리가 나빠집니다. 시험을 치면은 외워가지고 뭘 하려니까 안 돼요.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요 2개만 딱 특징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이행 청구하고 권리 양도. 자, 이행 청구하고 권리 양도는 반드시 취소권자가 할 때만 법정 추인이 됩니다. 누가 할 때? 취소권자. 나머지 4개는 취소권자 갑의해도 되고 상대방 의리해도 되고 이래 됩니다. 그래서 출제위원이 테스트 할 때 요 2가지를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취소 원인 종료 후를 알고 있느냐, 이거를 테스트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법정 추인이 되려면 첫째는 취소 원인 종료 후에 6가지 사유가 발생하고, 그 6가지 사유 중에서 2개만큼은 취소권자가 할 때만 법정 추인이 된다.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모든 답이 다 나옵니다. 자, 이게 추인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은 139페이지 취소권의 행사 기간이 있습니다. 취소권의 행사 기간. 자, 우리가 조문을 보시면 146조에 나와 있거든요. 취소권의 행사 기간. 우선은 거기 취소권입니다. 자, 취소권은 청구권이 아니고 형성권입니다. 자, 형성권의 행사 기간을 제척기간이라 합니다. 뭘 한다고? 제척기간. 이렇게. 만약 이것이 형성권이 아니고 청구권이다. 청구권의 행사 기간은 시효기간이라 합니다. 시효기간. 그래서 취소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제척기간에 걸린다. 그러면 제척기간은 법률행위, 즉 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 또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요게 핵심입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3년. 그래서 10년과 3년은 무슨 기간? 제척기간이라 한다. 제척기간. 자, 그래서 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은 취소권은 소멸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이 요거예요. 요거. 기산점. 자,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그러면 1년 더 해야 됩니다.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아니고 뭐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그러면 추인할 수 있는 날은 같은 말이 뭐예요? 취소 원인이 종료된 날하고 같은 말이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 취소 원인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래야지 취소할 수 있는 날. 그럼 틀렸어요. 그럼 만약에 이게 16세잖아요. 그리고 갑이라는 사람은 16세기 때문에 추인할 수 있는 날이 언제입니까? 19세가 됐을 때입니까? 성년자가 됐을 때. 19세가 된 때부터 3년 이런 뜻이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19세가 된 때를 뭐란다? 추인할 수 있는 날, 취소 원인 종료된 날 이랬어요. 그리고 16세부터가 아니고 19세부터 이렇게 기사를 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게 핵심입니다. 자, 뒤로 넘어갑시다. 별로 할 것도 없어. 자, 조건 기한. 뭐 하여튼간에 진도는 잘 나가는데 무엇이 잘 되고 있는가 모르겠다. 항상 그죠? 진도. 여러분이 강의를 들어봐서 알겠지만 저는 바쁘게 강의하지 않습니다. 항상 여유 있게 강의하면서 진도는 아마 가장 빨리 나갈 거예요. 후다닥 해본다. 천천히 하는 것 같아도 후다닥 해본다. 어떤 선생은 막 억수로 바쁜데도 진도가 안 나가잖아. 그죠? 그거는 이제 조금 뭐라나 압축을 조금 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압축을 잘해서 효과적으로 처리해야 된다. 자, 우선은 조건 기한. 여기는 많이 나와봤자 한 문제 나와요. 조건과 기한. 우선 개념을 잘 잡아야 돼. 어떤 학생은 나중에 가면은 조건 기한은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학생이 7월 달에 많이 나타납니다. 왜?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할 거는 천지야. 그래서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 제발하고 포기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포기하면은 전부 포기해야 된다. 가져갈 게 한 개도 없어. 가져갈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건 기한에 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자, 한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작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계산상을 해보면은 우리가 지금 700페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700페이지에서 40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계산상으로 몇 페이지마다 한 문제가 배당이 됩니까? 대충. 응? 대충 계산해봐라. 20페이지 가까이. 그럼 20페이지 정도의 한 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19페이지는 안 나온다 이 말 아닙니까? 안 나오는 게 대부분이라고. 40문제를 뽑아낸다 생각하면은. 그래서 어느 테마에 한 문제가 나온다 그런 거는 작게 나오는 게 아니라고 계산상으로 봤으면. 그죠? 자, 우선 조건하고 기한하고 봅시다. 조건은 발생할지 안 할지가 불확실하면은 조건이라 하고 발생 여부가 확실하면은 기한이라고 합니다. 우선. 근데 기한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죠? 자, 발생은 확실한데 언제 발생할지도 확실하다. 언제 발생할지는 불확실하다.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출제위원 입장에서 벌써 시험에 내고 싶어 한다. 여기도 불확실, 여기도 불확실. 이래 된단 말이에요. 전혀 다릅니다, 이게. 여기는 발생 자체가 불확실하다. 여기는 발생 자체는 확실한데 언제 발생할지가 불확실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뭐라 할까? 확정기한이라 합니다. 뭐라고? 확정기한. 이거를 뭐라 할까요? 불확정기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출제위원들은 조건하고 불확정기한하고 구별할 수 있겠냐. 이게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한 번 더. 조건은 발생 여부가 불확실. 불확정기한은 발생 여부는 확실한데 언제 발생할지가 불확실하다. 이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차를 한 대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혈을 하겠다. 그런데 한마디 했습니다. A가 사망하면은 주겠다. 두 번째, A가
일주일 안에 사망하면은 주겠다. 전혀 다릅니다. 전혀. 자, 그러면 A가 사망하면 요 사망은 발생이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한이라고. 기한. 기한. 그런데 일주일 안에 사망한다. 이거는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건이다 말이에요. 조건. 예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요거는 기한인데 사망은 확실한데 언제 사망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불확정 기한이라고 합니다. 불확정 기한. 이렇게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조건으로 들어가서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조건. 우선 조건은, 그죠? 법률 행위에 성립에 붙이는 것이 아니고 효력에 붙이는 것이다. 자, 그래서 정여를 했을 때 조건이 성취되면은 정여가 성립된다가 아니에요. 성립된 정여가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이게 조건입니다. 자, 조건은 성립에 붙인다, 효력에 붙인다. 효력에. 첫째.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이 임의로 붙여야 조건입니다. 임의로. 임의로. 네가 합격하면 이런 식으로 임의로. 따라서 법에 붙어있는 조건이 있잖아요. 이거를 법정 조건이라 합니다.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되려 하면은 조건으로 하려는 의사 플러스 반드시 표시가 있어야 조건이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갑이 아버지야, 아버지. 아버지가 차를 한 대 자기 아들에게 공짜로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합격하면은 주겠다. 이 말입니다. 합격하면은 차를 한 대 주겠다. 자, 그러면 요게 조건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죠? 합격하면은 요거를 조건으로 할 의사만 있어도 조건이 될까요? 표시해야 될까요? 표시해야 된다고. 아버지가 마음속으로만 합격하면은 차를 한 대 줘야지. 이거는 조건이 아니라고. 마음속으로만 하는 것은 안 된다고. 그거를 아들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조건이 되려면은 조건으로 하려는 마음, 의사와 표시까지 반드시 해야 조건이 된다. 만약에 표시를 안 하고 마음속으로만 있으면 이거는 동기에 불과하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죠. 자, 그 다음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지 조건이라고 있습니다. 정지 조건.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해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뜻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정지 조건은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가 성취되면은 효력이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해제 조건은 효력이 있다가 효력이 해제되어서 소멸하는 조건이다. 정반대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정지 조건은 효력을 생기게 하는 조건, 해제 조건은 효력을 소멸시키는 조건. 아시겠죠? 요거는 특히 중요한 게 뭐냐? 앞으로 판례를 많이 다룹니다. 판례. 우리가 판례와 관련된 문제가 민법에서는 30문제에서 32문제 나옵니다. 이렇게. 80% 정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례를 모르면 60점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판례를 원활하게 읽으려면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왜? 판례 속에는 정지 조건부로 해제 조건부로 이게 수없이 나옵니다.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아야 판례를 이해를 한단 말이야. 그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역시 차를 한 대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차를 준다. 차를. 요새는 뭐 그냥 그 오토바이 준다 이런 건 안 돼. 차를 줘야 돼. 차를. 자, 차를 한 대 정의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물리를 잘 들으세요. 뭐 아버지고 아들이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합격을 하면은 차를 한 대 주겠다. 자, 합격은 11월 1일 날 발표가 납니다. 지금. 첫째 질문. 자, 합격 여부는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불확실하지. 근데 가끔 가다가 확실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거 왜 하니까 저는 이번에 100% 합격해야 됩니다. 이래서 왔더라고. 그건 지 생각이고, 지 생각. 네. 합격은 객관적으로 불확실해요. 그래서 이거는 조건입니다. 조건. 자, 그 다음. 자, 합격을 하면은 정여의 효력이 생길까요? 소멸할까요? 생기지. 정여의 효력이 생기니까 차가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효력을 생기게 하는 조건을 뭐라 한다고? 정지 조건이라 합니다. 그래서 합격하면은 이거는 정지 조건이다. 그래서 갑은 합격을 정지 조건으로 정의했다. 이렇게 합니다. 이 정의는 정지 조건부 정의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돼. 합격하기 전에는 효력이 안 생깁니다. 아직까지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가 합격하면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걸 무슨 조건? 정지 조건. 그래서 일단은 아버지가 구두로 정여하겠다 해놓고 합격하면은 차를 넘겨줘야 합니다. 이렇게. 예.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아버지가 성격이 화끈합니다. 차를 일단 넘겨줬어요. 이렇게. 차를 넘겨줬어. 이미 을에게 차를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네가 불합격하면 차를 돌려주라 이랬습니다. 그럼 불합격 여부도 11월 1일 날 생긴다 이 말입니다. 발표 날. 그러면 이미 불합격하기 전에 차를 넘겨줬죠. 그러면 이미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11월 달 가가지고 불합격이 돼버리면 정여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른 차를 반환해야 된다고. 자, 이 경우를 갑을 뭐라 한다고? 차는 이미 넘겨줬지만 불합격을 해제 조건으로 넘겨줬다.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불합격 해제 조건부 정여 이렇게 합니다. 자, 잘 기억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합격하면은 요거는 합격이 전까지는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가 합격하면은 정여의 효력이 생겨서 차를 넘겨줘야 합니다. 이때 합격하면 무슨 조건? 정지 조건. 그 다음 두 번째, 차를 이미 넘겨줬어요. 즉 정여의 효력이 이미 생겼습니다. 그런데 불합격을 해버리면 효력이 생겼다가 그 효력이 소멸합니다. 그러면 정여의 효력이 소멸하기 때문에 어른 차를 가질 수 있다. 반환해야 된다?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자, 그 다음에 교재를 보시면 뭐가 있느냐. 자, 147페이지 가장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조건. 가장 조건이 무슨 뜻이에요? 가장 조건. 가짜 조건입니다. 가짜 조건. 겉으로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조건이 아니다. 가장 조건. 첫째는 뭘까요? 불법 조건. 두 번째는 불능 조건. 세 번째는 기성 조건. 네 번째는 뭐 있습니까? 법정 조건. 다섯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이거 어떻게 알았지? 순수, 수의 조건. 이렇게 있습니다. 자, 1번이 뭐라고? 불법 조건. 사람을 살해하면은 10억 줄게. 불법 조건. 불능 조건은 뭐요? 네가 달까지 걸어갔다 오면은 10억 줄게. 불능 조건. 기성 조건은 이미 합격했어. 이미 합격했는데 네가 합격하면은 차를 줄게. 이게 기성 조건. 법정 조건은 법에 붙어 있는 조건. 임의로 붙여야 조건이라 했죠 아까? 임의로, 그죠?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닙니다. 요거는 마음에 좌우되는 조건, 순수 조건. 만약 이것도 조건으로 인정하면은 폭행이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폭행이 발생. 예를 들어서 갑이 금시계를 차고 있어. 응? 을한테 내가 기분이 굿 하면은 니한테 금시계 줄게. 이렇게 됐습니다. 내 기분이 좋아지면은 금시계 줄게. 그럼 을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맨날 갑을 따라다니면서 기분 좋냐 아니 기분 좋냐 아니. 에? 한 일주일 따라다니도 갑은 계속 기분이 안 좋다. 벌써 때리기 시작합니다. 열받아가고. 이래가지고 뭔 법적인 질서가 유지되겠냐 말이야.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마음에 좌우되는 조건은 가장 조건입니다. 그걸 뭘 한다고? 순수 수위 조건.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불능 조건이 있잖아요. 불능 조건하고 기성 조건이 있는데 이건 또 시험에 뭐가 잘 나오냐? 결합 상태가 잘 나와요. 결합 상태. 자,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하고 합쳐지면은 무효입니다. 무효.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하고 합쳐지면은 무효입니다. 이렇게. 요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요게. 그 조문에 있는데 어디 있는가 보십시다. 그게 어디 있더라? 조문. 와, 이거야. 이 조문이 없다. 조문이 없어. 야, 이 기본서 훌륭하다, 그죠? 저 중요한 거를 빼붙네. 이야, 멋집니다. 축하한다, 축하해. 저 중요한 조문이 없어. 저기 1순위인데, 1순위. 없어.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렇게 외우세요. 부정무, 기해무, 요렇게 외우란 말이에요.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은 무효,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은 무효. 요거는 외우세요. 제가 외우라 소리 잘 안 하거든. 근데 이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이해를 해서 시험장에서 맞추면 3분 걸립니다. 근데 외워서 하면은 3초 걸립니다, 답이. 이건 외우는 게 좋다고. 뭐라고? 부정무, 기해무. 반대로 하면은 불해유, 기정유. 이리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국어상으로. 요거는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훈련하시면 그냥 끝입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자, 이거를 우리는 가장 조건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 14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3개 나오네요. 단독행위, 신분행위, 엄수표행위. 자, 단독행위는 조건을 못 붙입니다. 그러나 1번에 체크하세요. 147페이지 단독행위의 동그라미 1번의 둘째 줄. 다만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경우에는 붙여도 된다. 예외. 뒤로. 자, 이번에 신분행위, 가족법상의 행위. 여기도 못 붙여요. 못 붙이는데 옆에 써놔라. 다만 유언과 약혼은 붙여도 된다. 유언과 약혼은 붙여도 된다. 자, 3번에 음수표도 못 붙이는데 둘째 줄에 음보정에는 붙여도 된다. 음보정에는 붙여도 된다. 이런 적입니다. 그 다음 149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중간에 147조가 있네요. 147조. 자, 정지 조건이 있는 때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고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게 핵심이 성취한 때부터 그 말은 비소급표다. 그런 뜻입니다. 비소급표. 법률행위 한 때가 아니고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근데 사망에 보시면, 그죠? 당사자가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어렵게 써놨는데 무슨 말이냐? 특약으로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약으로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다. 자, 147조하고 비교해야 할 조문이 151페이지. 자, 맨 위에 152조 있죠. 자, 시기에다가는 정지 조건과 유사, 종기는 해제 조건과 유사. 시기는 도래한 때부터 생긴다. 종기는 도래한 때부터 잃는다. 역시 비소급표다. 근데 여기는 사망이 없어요. 동그라미 3이 없어. 그 옆에 써놔라. 기한은 아무리 특약을 해도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절대 소급표가 인정이 안 됩니다. 자, 151페이지. 양괄호 이번에 확정기한, 불확정기한이 있네요. 확정기한. 근데 내일 공시법 시간이거든. 공시법 시간도 요 안에서 필기를 해야 되는데 걱정이 팍 된다. 왜? 공시법 선생님 스타일이 황야의 무법자입니다. 온 천지로 완전히 낙서해대고 항칠해대고 막 이러는데 저처럼 여기서 딱 조합을 해서 이렇게 필기를 할 수 있겠냐? 우려스럽다. 그래서 제가 교육을 계속 시키겠습니다. 내일 와가지고 차분하게 좀 써봐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분하게. 차분하게. 근데 뭐 할 수 없이 넘어버리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뭐 동영상 볼 때 좀 참조를 하시고. 워낙에 그분이 격렬합니다. 격렬해. 그 지금 요즘 욕 좀 합니까? 욕 안 해요? 어이구야. 근데 아닙니다. 조만간에 한번 나타날 것이다. 제가 봐서. 조만간에 뭐 못 알아듣고 그러면은 욕 처배기로 하고 분필 막 던지고 때리고 막, 그죠? 좀 기다려봐라. 기대가 크다. 자, 151페이지 거기 보시면, 거기 종기, 시기와 종기 해놨고 양괄호 2번 있죠? 불확정 기한과 확정 기한 해가지고 동그라미 3번에 조건과 불확정 기한의 구별, 그게 별 4개라고. 자, 그거는 지금 1월달에 안 했습니다. 지금 해보자, 지금.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확정 기한하고 조건하고 차이가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불확정 기한하고 조건 차이가 뭐냐. 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자, 조건은 발생 자체가 불확실. 불확정 기한은 발생은 확실한데 언제 발생할지가 불확실하다. 이게 불확정 기한이란 말이에요. 자, 이 두 개를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출제위원들이 저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잘 하셔야 된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일명 집수리 사건. 집수리 사건을 가지고 우리 판례의 태도를 감을 잡아야 됩니다. 집수리 사건. 이렇게.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1억을 빌려줬습니다. 대여했습니다. 1억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갑에 집이 한 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을이라는 사람이 갑 보고 언제 갚을까요? 이래 하니까 갑이 하는 말이 급할 거 없다. 혹시 내가 집수리를 하게 되면 그때 갚아라, 이래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다? 집수리 하면 그때 갚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집수리 하면 갚아라, 이것이 그죠? 조건이냐? 조건. 아니면 불확정 기한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조건이 되려 하면은 이렇습니다. 집수리 하면 갚아야 하고 집수리가 불가능하면 안 갚아도 된다. 그러면 조건이 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집수리 하면 갚아야 하고 집수리가 불가능하면은 안 갚아도 되고, 이러면 조건이야. 합격하면은 줘야 되고 불합격하면은 안 줘도 되고, 그러면 조건이 된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집수리해도 갚아야 하고 불타가지고 집수리가 불가능해도 갚아야 한다. 그러면 불확정 기한이 된다고. 자, 다시 한번. 조건은 뭐라고? 집수리하면 갚아야 되고 집수리가 불가능하면은 안 갚아도 되고, 그게 조건. 집수리해도 갚아야 하고 집수리가 불가능해도 갚아야 하고, 대신 언제 갚을지가 모르잖아요. 그죠? 그게 불확정 기한이 된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자, 지금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려주면서 뭐 그냥 빨리 갚을 생각하지 말고 집수리하면 그때 갚아라 이래 했습니다. 근데 갑하고 을이 지금 재판에 딱 붙었단 말이야. 응? 그럼 이게 이제 판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 집수리할 때 갚아라 이 뜻은 갑의 의사를 생각해 봤을 때 집수리하면은 을이 갚아야 하고 집수리가 불가능하면은 을이 안 갚아도 된다는 뜻일까요? 아니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갑이 이렇게 말했을 때는 을은 무조건 갚아야 하는데 언제 갚을지가 불확실하게 집수리할 때쯤 갚아라 이래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집수리해도 을은 이행기가 도래해서 갚아야 하고 집이 불타서 집수리가 불가능해도 이행기가 도래해서 을은 갚아야 된다. 이래 해석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봤습니다. 불확정 기한으로. 일종의 변제하는 것을 좀 연계해 줬다 이 말입니다. 변제 유예로 봅니다. 판례가. 자, 그게 양괄호 2번에 동그라미 3번 별표 3개 조건과 불확정 기한의 구별. 자, 줄 한번 꺼보실까요? 기억에. 자, 첫째 줄에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집수리가 불가능하면은 돈을 안 갚아도 된다. 그러면 조건으로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집수리 한 때는 물론이고 집수리가 불가능한 때도 갚아야 된다. 이래 보면은 뭐로 본다고? 불확정 기한. 따라서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해서 집수리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 그 성질은 불확정 기한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조건 갚아야 되는데 다만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집수리 한 때 또는 집수리가 불가능한 때 무조건 기한이 도래한다. 갚아야 된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갑이 집수리 할 때쯤 갚아라. 이 말은 집수리 해도 이행기가 도래해서 갚아야 하고 집이 불타서 집수리가 불가능해도 이행기가 도래해서 갚아야 한다. 다만 언제 갚을지가 불확실하다. 즉 변제 유예의 의미가 있는 불확정 기한으로 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뭘 하면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해도 된다. 그거는 조건이고 뭘 해도 해야 되고 하는 것이 불가능해도 해야 된다. 그럼 뭐로 본다고? 불확정 기한. 집수리 하면 갚아야 되고 집수리가 불타서 집이 불타서 불가능해도 갚아야 되고 그럼 뭐요? 불확정 기한. 변제 유예. 집수리 하면은 갚아야 되고 집수리가 불가능하면은 안 갚아도 되고 그러면 조건. 여기는 조건이 아니고 불확정 기한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 이런 판례입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별로 필요가 없다. 자, 기한의 이익을 보겠습니다. 152페이지. 기한의 이익. 자, 여기서도 잘 해라. 여기를 열심히 1월 달에 배워놓고 제가 2월 달에 저당권을 이야기할 때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2명밖에 없더라. 에? 기한. 자, 기한이익의 핵심은 뭐냐? 첫째는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두 번째는 기한이익이 상실이 어떤 경우에 되겠느냐. 이 두 가지예요. 기한이익의 포기, 기한이익의 상실. 자, 우선은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1억을 빌려줬습니다. 이렇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쓰라. 이래 됐습니다. 그러면 갑은 채권자이고 을은 채무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한 번은 무이자로 빌려줬습니다. 무이자. 이자를 안 받고. 그러면 1년 동안에 누구에게 이익이 있나요? 을에게 있죠. 그죠? 을에게 있습니다. 채무자 을에게 기한이익이 있다. 자, 을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을까? 포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래 12월 말까지 안 갚아도 되는데 12월 말이 되기 전에 미리 갚았다. 이거를 기한이익의 포기라 합니다. 뭐라고? 그래서 저당권에서도 물을 때 기한이익의 포기 이렇게 해라. 그때는 대답을 2명 했다고, 2명. 자, 다시 한번. 기한이 되기 전에 미리 갚는 것을 뭐라 한다고? 기한이익의 포기. 즉 내가 12월 말까지 사용하는 이익을 포기해서 미리 갚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기한이익의 포기다. 그럼 을이 미리 갚아버리면 갑에게 피해를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그래서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무이자가 아니고 이자부로 빌려줬습니다. 이자를 받고. 그러면 기한이익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제는 둘 다 있죠. 자, 을은 1억을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이 있고 갑은 이자를 받을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한이익의 본질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기한이익이 누구한테 큽니까? 을이 크다. 동그라미가 훨씬 크죠, 그죠? 기한이익의 그렇다. 자, 양쪽에 기한이익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양쪽에 기한이익이 있을 때. 아까 을에게만 있을 때는 미리 포기해서 갚아도 갑에게 피해를 안 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을이 이자부로 빌렸을 때 미리 갚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4월 말에 갚다 칩시다. 4월 말에 1억 플러스 4개월치 이자를 준다. 이걸 기한이익의 포기랍니다. 미리 갚으니까. 자, 을이 이렇게 하면 갑에게 피해를 줍니까, 안 줍니까? 주죠. 왜? 을이 4월분의 이자를 주면은 갑은 나머지 8개월치 이자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갑한테 손해를 줍니다. 그래서 이때는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이익을 포기해야 된다, 이 말이다. 배상하고. 배상하는 게 몇 개월치입니까? 8개월치. 8개월치 이자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이자 소비 대차에서는 을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을은 언제든지 미리 갚아서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지만 이자부로 빌렸을 때는 갑에게도 이자를 받는 이익이 있잖아요. 그럼 을이 함부로 미리 갚아버리면 갑에게 피해를 준단 말이에요. 그 피해 주는 부분을 배상하고 기한이익을 포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3월 말에 이자를 지급하고 기한이익을 포기하면 몇 개월치? 9개월치. 그 다음에 5월분의 이자를 지급하고 이러면 몇 개월치? 17개월치네. 7개월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자부 소비대차에서는 무조건 1년치 이자를 지급해야 기한이익을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관계를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기한이익의 상실을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상실이 되겠느냐. 자, 이거 한번 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1억을 빌려줬습니다. 을한테는 산이 하나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나무가 있었습니다. 저당권에서도 여러분이 봤어요. 그럼 갑은 요 산에다가 저당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를 뭐라 했다?
부합물이다.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친다 들었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채권자고 이 사람은 채무자입니까? 그러면 채무자가 뭐 했느냐? 나무를 잘라버렸어요. 응? 뭐 했단 말이에요? 담보물을 멸실, 훼손시켰다 이 말입니다. 또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채무자가 이런 짓을 하면은 채무자에게 주어진 기한 이익이 자동으로 상실이 돼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쉽죠. 채무자가 나쁜 짓을 하면은 채무자에게 생긴 기한이익이 뭐 된다고? 없어진다고.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래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어리석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변제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6월 6일 날 채무자가 요런 짓을 해버렸어요. 그럼 요런 짓을 하면은 뭐가 상실된다고? 기한이익이 상실된다고. 그럼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말은 12월 말에 갚아야 되는 이익을 상실한다. 그러면 그 말은 6월 6일 날 즉시 갚아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저당권에서 그대로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어제는 채무자가 담보물을 요렇게 해버리면 채무자에게 주어진 기한이익이 자동으로 상실되어서 바로 6월 6일 날 이행기가 도래해버립니다. 아시겠나요? 6월 6일 날. 그럼 원래는 갑이 언제 경매를 넣을 수 있나요? 12월 말에. 근데 채무자가 요렇게 해가지고 기한이익이 상실되면은 6월 6일 날이 변제기가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 6월 6일 날 적시 안 갚으면은 6월 6일 날 갑이 바로 경매 신청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기한이익의 상실. 그래서 헷갈리는 게 여기는 기한이익을 포기하는 것이고 이거는 자동으로 상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기한이익의 포기는 기한까지 버티지 않고 미리 갚는다. 이게 기한이익의 포기. 내가 12월 말까지 1억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거를 미리 갚아서 포기한다. 그런 이야기고. 기한이익의 상실은 적극적인 포기가 아니고 채무자 주제에 담보물을 박살내면은 채무자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생긴 기한이익이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즉 12월 말까지 버틸 이익이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요런 짓을 한 6월 6일 날 변제기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6월 6일 날 즉시 갚게 된다. 이때 안 갚으면은 갑은 원래는 12월 말에 경매로 들어가야 되는데 6월 6일 날 바로 경매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오늘 한 분 안 오셨네. 네? 어디 갔어? 딸기 따러. 다음에 오면 정신 챙기라 해라. 네? 딸기를 따러 갔다고? 어디에? 원동에? 아, 대단하다. 딸기를 따러 갔다고? 괜찮다. 원래 그 야간에 이분이 아이콘이었는데 완전히 텐션이 좋잖아. 야간에는 원래 절간이거든. 절간. 이분 때문에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분이 이제 주간으로 왔잖아. 그래서 야간에서는 전부 다 배신자로 생각합니다. 배신자. 그 제가 야간 사람들 이야기해서 내 주간에 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배신자다 이렇게 말을 한번 해주겠다. 그죠? 자, 이거를 기한이익의 상실 이렇게 합니다. 자, 상실은요. 이거 말고 특약으로 상실 특약을 만들 수 있거든요. 기한이익의 상실 특약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채무자가 이런 짓을 하면은 기한이익이 상실된다고 규정이 돼 있는데 이 규정 말고 특약으로 상실 사유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약은 두 종류가 있거든요.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우선은 정지조건부 특약이 있고 형성권적 특약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정지조건부 특약, 형성권적 특약.
특약. 그러면 이 두 개 중에서 애매하면은 우리 판례는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합니다. 결론만 우선 기억하십시오. 그게 153페이지 맨 밑에 있죠. 자, 기한이익의 상실 특약 1번 정지조건부 특약 2번 형성권적 특약 해놓고 3번 맨 밑에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거까지만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특약은 몇 종류가 있다고? 두 종류. 정지조건부 특약, 형성권적 특약. 애매하면 뭐로 추정?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 거기까지. 정지조건부 내용이 뭡니까? 형성권적 내용이 뭡니까? 다친다. 묻지 마라. 그거는 5월달에 가서 필요하면은 이야기하면 됩니다. 지금은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 됐죠? 자, 고생하셨고 좀 쉬었다가 물권으로 들어갑니다.